자, 이번 시간에는 좀 우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서도 배웠고 고정資産등록 등록도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산이라는 걸 해야지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그 회계 순환 과정에서 총계정원장이 정기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시작되면 결산은 세 단계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결산 예비 절차, 결산 본 절차,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 했는데 걔는 전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결산을 갖다가 일단 할 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용어가 있는데,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수동 결산이라는 게 있고요. 이 수동 결산의 말 뜻은 그 결산 그 거래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어디에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대로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그렇게 기록하는 걸 뜻해요. 조금 전에 배웠던 유형자산인 경우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감가상각해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무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해서 12월 31일이 되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그거 내년도에 대손 날 거 예상해 갖고 기록하라고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0일 날 결산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해당 그 계정 과목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걸 수동 결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동 결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결산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 계정 과목에다가 여러분이 그 해당되는 금액 숫자 입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결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요걸 갖다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설명해 주고 제가 쓰다 보면 항상 쓰느냐고 바빠. 항상 제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들어야 돼요. 이거 다 여러분 노트에 있는 것들이에요. 또 안 보니까 써야 되겠지. 자, 여기 보세요. 결산 분기할 때 결산 절차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동 결산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죠. 수동 결산 일반 전표 입력해서 며칠 날짜로 입력하라고요?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동 분기는 자동 결산이라고 해서 여기 바꿔놔야겠다. 여기 여러분은 못 고쳐서 약올로겠지만 이렇게 수동 결산 여기는 자동 결산 자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수동 결산, 자동 결산을 구분해서 여기 입력을 하셔야지 될 텐데, 지금 결산한 거 우리 지금 회계 계정 과목별로 지금 강론으로 현금부터 쭉 배웠던 거 있으시죠? 그런데 교재에서는 수동 결산, 자동 결산으로 그 내용들을 구분해 놨어요. 근데 제가 실무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수동 결산 항목, 자동 결산 항목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재무상태표에서 결산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서는 여기 결산해야 될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는 게 더 저기 회사에서 담당별로 회계 계정 과목 맡고 있을 때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도 손익계산서도 다 이제 암기하고 계실 테니까 12월 30일 날 결산해야 될 계정 과목들이 뭐 있는지 요거 순서대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르는 것들은 아닐 거고요.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재고자산이 있죠. 기말재고가
회사에서 결산할 때 가장 첫 번째예요. 기말재고는 12월 31일이 되면 외부에서 공인회계사가 와가서 실사 두 가지 한다 그랬어요. 현금 실사, 재고 실사. 그 재고 실사한 금액이 반영되는 거예요. 며칠 날짜에 그럼 결정이 되겠어요? 12월 31일 날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있죠. 그거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조금 전에 배웠던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셔야겠죠. 이것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 직원이 12월 31일자로 퇴사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저기 퇴직금 계산하죠. 그래서 얘를 우린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불러요. 요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현금 계정 배우실 때요, 현금과 부족, 현금이 장부금액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실제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난 게 있다면, 뭐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있다면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 없애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왜? 이 현금과 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예전전 우리 시험 문제 풀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있다면 12월 31일자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31일 날 우리가 지금 타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7,000원짜리가 만원짜리로 공정가치가 변했다면 3,000원만큼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분개해줬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했어요. 외화로 외상매출금이나 부채가 있다면 외화, 환율이 변경되죠. 환율로 12월 31일자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진 건 물론 대표적인 것들만, 또 대부분의 회사에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여기 번호로 재무상태표에서 1번, 2번, 3번, 4번 얘 써놓은 것은 회사치고 이런 거 없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흔한 시쳇말로 4대 천하. 그리고 얘네들은 다 숫자로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얘는 다 자동결산이 되는 것들이에요. 얘는 자동결산하는 거는 이따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동결산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나머지 별표로 띡띡띡 쳐놓은 거 있죠. 얘는 일반 전폐에서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죠. 얘는 수동결산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손익계산서의 계정들은 다 여기 수동결산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보게 되면 손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은 제가 선불이라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손익의 이연에 선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일 경우 계정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두 가지 계정밖에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은 후불 계정으로서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 두 가지 계정밖에 못 써요 라고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소모품과 그다음에 소모품비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해갖고 설명해 드렸던 거 있었죠.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모품도 결산 문제로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가 회계처리하는 거 아까 설명해 드렸죠. 9월 30일자로 이렇게 회계처리하세요. 법인은 매 분기마다, 즉 1기 예정부터 2기 확정까지 4번 다 신고하죠. 그러다 보니까 2기 확정인 경우에는 결산일자가 12월 31일 날 끝나죠. 그래서 그때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부가가치세도 결산자료에 입력하는 걸로도 나온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요, 특이하게 수동결산으로 할 수도 있고 얘는 자동결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따가 다 하나씩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공개, 수동결산이라고 써놓고,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이거 결산하기 위해서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여기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재 그대로 다 있죠? 이거 하기 여기 그 지금 요 결산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기출문제에서 이 문항이 결산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결산 FAT 아니 전산회계 2급 전산 아니 따질 필요 없이요. 모든 시험 등급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명칭은 결산.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출제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결산 시험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문제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며칠 날짜로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고 싶은 날짜 입력하세요. 며칠 날짜로 입력해야 돼요? 결산이면 12월 31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날짜가 안 나올 수밖에. 근데 여지껏 문제 풀다가 갑자기 날짜가 없으니까 이게 며칠 날짜로 입력해야 되지? 그냥 맛이 간 거야. 그런 실수 여러분 안 할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 기출문제 풀고 연습할 때 이번 주에 일요일날 시험 본다는 거 그것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무 2급까지 계속 공부하셔서 자격증 따셔야 될 테니까 그냥 그걸 목표로라도 그날 복습해야 될 거, 배워야 될 것들 차근차근 잘 연습들을 해놓으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손익의 이연 예상하고 선납세금 우리가 중간예납하거나 이자 받을 때 우리 걸 원천징수하면 선납세금이라고 쓴다고 우리 앞에 시간에도 배웠었죠. 그래서 선납세금을 쓰는 경우와 결국 이 세금을 납부하는 법인세 납부할 때 제가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한 게 얘가 바로 수동분개예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이따가 복습하시면 돼요. 뭔들 기억이 날까?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도 설명해 드렸었죠? 있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내용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교재에서 295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296, 297, 298페이지까지 계속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걔네들은 그런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정리하시는 게 아마 제일 머릿속에서 간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이 항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이 자격시험에서 또는 실무 업무에서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키랩 다시 하시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연습할 예제는 3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0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 갖고 일단은 설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30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301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이 기말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지금 우린 제조업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상품으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전산 회계 2급에서는 여기 상품이 재고자산이에요. 전산 회계 2급에서는 상품으로 나올 것이고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여기 재고자산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첫 번째 1번이었었죠. 재고자산. 그래서 문제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은 제가 4대 천왕이라고 부르면서 얘는 자동결산이 되는 거예요. 얘기했었잖아요. 자동결산은 여기 화면에서 결산 재무제표 오른쪽에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우린 결산을 하는 거니까 1월부터 12월 전체를 갖다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주르륵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의 구성이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분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랬죠.
여기 3번에 매출 총이익 나와 있죠. 매출 총이익에서 뭘 빼면 판관비를 빼면 뭐 나온다 그랬죠? 영업이익 나온다 그랬었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나온다 그랬었고, 그래서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계산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의 순서였었던 거예요? 손익계산서 순서로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우리는 그 틀만 외웠었는데, 매출액에는 상품 매출도 있을 수 있고 제품 매출도 있을 수 있고요. 매출원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 보면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세 가지로 집계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 가지로 집계한다고 했었죠. 얘가 다 매출 원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시게 되면 판관비 나오죠. 판관비에 뭐뭐 있나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다 판관비예요. 그 판관비의 구성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는 어떤 게 영업의 수익인가 나와 있죠. 이자 수익도 나와 있고, 영업의 비용은 어떤 게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런 거 영업의 비용, 여러분이 앞에서 회계 처리하면서 입력했던 자료들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할 때 선납세금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기말 재고자산의 첫 번째 원재료 기말 재고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50만원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원재료에서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칸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다가 주어진 금액 7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났어요. 이거 틀리기만 해봐야 돼. 간단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자료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만 정확히 아시면, 틀리면 내가 자격증 따기에는 너무 실력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공품을 봐야 되겠는데, 여기 화면 봐주세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어디다 입력하냐면 밑으로 천천히 쭉 내려가게 되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칸 여기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얼마? 250만원 이렇게 딱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또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보이시죠? 그 자리에다가 3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그 자동 결산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조만간에 기출문제 푸시면서 또는 시험 보러 가셔서 여기 결산할 때 기말 재고액 입력하라면 틀리지 않고 찾아가서 입력할 수 있겠죠. 지금처럼만 입력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는 회사 매출 채권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라고 돼 있죠. 근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면 기말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1% 계산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남은 게 있으면 걔는 빼야 되죠. 대손충당금 있으면 보충법으로 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우선 여기 판관비에 보면 제가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판관비에 보시게 되면 밑에 대손상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매출 채권의 잔액의 1% 까먹었겠죠? 자, 봐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써볼게요. 외상 매출금 잔액이 12월 31일 시점에서 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고 하면 여기 1%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전년도에 설정했던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3만원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 더 설정하면 돼요? 그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7만원
보충법으로 이렇게 설정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면 유튜브 보세요. 대손 충당금 7만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출채권을 어떻게 조회하면 돼요? 아직 여러분 조회하는 거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 알았다면 조회할 때는 잠깐 내려놓고요. 여기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들 다 있죠. 여기서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세요. 날짜는 12월자로 조회를 해야 되겠죠. 결산하는 거니까. 뭐 차익 드는 거 상관없이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기말 매출채권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사용하고 얼마 남아있대요? 19만원 남아있다 그랬죠? 그럼 매출채권 5천만원에 대해서 1% 계산하시고 나온 금액에서 뭐는 빼줘야 돼요? 19만원은 빼주고 나머지 금액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외상매출금 있죠?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에다가 그 금액을 손으로 띠디딕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음? 자 근데 자 눈은 항상 여기 보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어떤 사람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어떤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페이지가 한 6페이지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라고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나눠줬대요. 그리고 거기 문제 페이지 첫 줄에 뭐라고 썼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라고 그랬는데 맨 끝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그냥 이름만 써서 제출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화면 보고 책 보고 공부할 줄 알았으면 여기 와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자, 근데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손상각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손율 1%, 만약에 대손율이 2%라고 그러면 여기 2%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여기 매출채권 잔액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대손충당금 19만원 나와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얼마만 더 하면 된대요? 31만 6,200원 계산 벌써 다 돼 있잖아요. 계산기로 두들길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받으러 오면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매출 채권만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밑에 기타 채권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빼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빼야 되냐고요? 삭제해서 누르는 거 여기 키도 없어요. 여기다가 단기 대여금에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얘도 미수금도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뭐만 딱 남았어요? 매출 채권만 딱 남았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결산 반영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결산 반영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대손상각비 여기에 해당 금액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얘기는 왜 해드렸냐고요? 세무 2급에 가면은 이런 대손상각 요 표 사용 못하게끔 돼 있어요. 직접 계산하게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회계 1급에서는 대손상각 눌러서 반영하니까 그냥 바로 딱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은 다음과 같다. 생산 추가 설정액이라 그랬어요. 자, 퇴직급여는 전년도까지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근데 올해 또 1년 근무하니까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그만큼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로 그만큼 더 쓰란 뜻이고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게 된다면 퇴직급여 여기는
부채라고 써야 되겠죠. 생산직은 75만원. 그 다음에 똑같이 퇴직급여 여기는 800번대 판 해서 1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두 가지 금액을 다 합쳐서 대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225만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회계 처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퇴직충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 보세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화면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나서 입력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기초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초금액은 전년도에 벌써 설정을 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지금 거기 생산직에 대해서 75만원 더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추가 설정액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요, 추가 설정액 여기에 여기 75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생산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2천만원 설정해 놓았었는데 이 생산직 직원들이 1년을 더 근무했으니 지금 올해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가 지금 계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올해 전체 금액. 올해 전체 금액은 2,075만원이 지금 예상이 추계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금 올해까지 모든 금액 다 합쳐서 얼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75만원이 올해 예상이 됐죠. 근데 전년도까지 얼마가 지금 돼 있어요? 2천만원. 그죠? 그럼 잔액 얼마만 우리가 더 추계해주면 돼요? 75만원. 여기 75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여기다 입력할 숫자는 2,075만원을 이렇게 입력해서 끝에 75만원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판관비인 경우, 관리 사무직인 경우에는 얼마였겠어요? 추계했던 금액이 1,150만원이었겠죠? 1,000만원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 설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똑같이 밑에 결산 반영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산직에 관련된 것은 노무비에, 생산직은 어디 있어요? 여기 노무비 퇴직급여 1200이라는데 75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세무 이급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사용 못해요. 이 숫자를 금액을 알려주면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 확인하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직권 어디에 있어요? 사무직권 판관비 급여에 있겠죠. 판관비 급여에 퇴직급여 1200에 1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확인했어요? 예,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마무리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지금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반영하는 방법,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까지 해보라 그래서 자리까지 확인해 보셨죠? 세무 2급에서는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렸고, 그 내용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우리 아까 입력했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나와 있죠. 우리가 배웠을 때에는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계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배웠지만,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아까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 자리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매출원가의 공장에서 발생했던 감가상각비는 지금 공장 거는 여기 경비라고 하는 밑에 일반 감가상각비 해서 여기 이렇게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력하는 것도 여기 결산 전, 그 다음에 결산 반영, 그 다음에 결산 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에서 배웠을 때 결산 예비 절차 있었죠.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시산표, 즉 수정전 시산표, 얘가 시산표예요. 수정전 시산표. 그다음에 여기는 결산 정리상 결산 수정 분계라고 했었죠. 수정 분계. 여기는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결산 수정 사항들을 반영해서 시산표를 별도로 이렇게 또 만들고 그랬었는데 회계 프로그램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되는 거 여기 좀 색깔을 보시게 되면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만 숫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공장에 대한 것들은 감가상각비 여기서 입력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본사에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 있겠죠. 고정자산이. 그러면 요 밑에 판관비 밑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에서 해당되는 여기 칸에다가 나누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금액들을 보시게 되면 기계장치는 9번 제조경비라고 되어 있고, 차량 운반구는 판관비, 제조경비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비품, 개발비, 감가상각비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되는 칸에다가 그 금액 손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언제? TAT 세무 2급일 때는.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위에 대손상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대손상각 눌러보세요. 아이 쏘리 감가상각을 눌러보세요. 감가상각을 보니까 우리가 아까 고정자산에 입력했던 감가상각비가 다 계산이 되어 있고 결산 반영 금액까지 나와 있죠. 그 금액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당연히 다 똑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금액이 틀리면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금액이 다 일치하는 거 확인하셨으면 똑같이 밑에 결산 반영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세요. 결산 반영 눌러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들이 제 자리에 쭉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도 다 반영이 끝난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4대 천왕 자동결산 되는 항목들 다 반영해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 숫자를 갖다가 결산 금액들을 반영한 것들은 지금 금액만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입력해 놓았을 뿐이지 회계 처리가 아직 안 됐잖아요. 회계 담당자는 회계 처리까지가 끝나야지 그 다음에 결산이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누르지는 마시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맨 왼쪽 끝에 보면은 전표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입력하고 끝났다면 그 다음에 전표 추가 얘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데 이거 안 누르고 숫자만 입력해 놓으면 얘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이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표 추가 누르는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되겠죠? 시험 볼 때 가보게 되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숫자 잘 입력하고 이거 안 눌렀대. 나 어쩌라고. 아니 안 눌렀는데 뭐 어쩌라고. 그랬는데도 시험에 붙었대. 그러면 잘한 거죠? 자, 근데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수동결산, 자동결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자동결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문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반드시 수동결산부터 해야 됩니다. 결과치가 반영될 때 수동결산부터 어디에서 일반전표 입력에서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하셔야 돼요. 자동결산을 이렇게 해 놓은 그래야지만이
얘가 이제 여기 전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총계정 원장이 다 마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회계 이론에서는 제가 써가면서 결산해드리고 그랬었죠. 그게 필요가 없어. 얘만 누르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동 결산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직 여기 전표 추가는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12월 31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거기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당기분 이자 미수액이라고 나와 있죠. 미수액이라는 뜻은 돈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질문, 손익의 이연이에요, 손익의 예상이에요? 예상이죠? 이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라는 거예요? 미수 수익 쓰라는 얘기잖아요. 미수 수익 얼마 못 받았대요? 여기 15만원 못 받았다죠? 15만원 쓰시고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여기 금방 끝났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거 설명. 지금 법인세가 나와 있는데 법인들이 세금 안 내는 경우는 없죠. 마이너스 난 거 빼놓고라면 차변에 제가 지난번에 써드렸던 것처럼 여기 일반 전표 즉 수동 결산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를 차변 대변에다가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이라고도 하니까 금액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369만원 이렇게 알려줬죠. 그죠? 자, 법인세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문제 안 나와요. 이건 법인세 배워야지 되는 거니까 법인세가 얼마 계산됐다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선납세금 있으면 선납세금부터 먼저 없애주라 그랬었죠. 그죠? 그럼 선납세금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우리 조회했을 때 재무상태표에 보면 선납세금은 자산계정인지라 선납세금 얼마 있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 조회하셔서 선납세금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마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15,400원 있어야 되는데 얼마? 15,400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지금 12월 31일자로 하는 것이니 얘는 미지급 세금 우리 세금 더 얼마 더 내야 돼요? 369만원에서 15,400원 뺀 금액을 우린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367만 4,600원. 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수동결산이에요. 즉 법인세에 대해서 12월 31일 날 회계 개정 과목 처리할 때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해 드릴 때 얘는 자동결산도 있고 수동결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선납세금 이렇게 빼주고 입력하는 것이 얘는 수동결산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자동결산으로 하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결산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결산자료 입력 걔 화면을 다시 불러오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입력하지 않고 제가 그냥 나가고요. 결산자료 입력 아까 여기 해놨던 거 있었죠? 이게 뭐야? 재무상태표네. 선납세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재무상태표에 요거.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다시 클릭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선납세금 여기 15,400원 나와 있는 곳에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15,4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60만 원에서 지금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 아까 얼마 계산기 눌러놨었죠. 369만 원에서 367만 4,600원이었죠.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여기 법인세 등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369만 원 나와 있죠. 즉 회계 계정으로 따졌을 때 요 위에 집계된 이 숫자가 차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추가 계상액,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금액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회계 처리해 드렸던 대변의 기존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결산할 수 있게끔 여기도 입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법인세 나오면 여기다가 하기 더 편하겠죠.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일반 전표의 수동결산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동결산하는 것도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결산도 12월 30일 날 입력해봤고 자동결산도 다 입력이 끝났어요. 주어진 문제 총 6가지 다 입력이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자동결산에서 얘들 자료 다 입력했으면 맨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누르라 그랬죠. 그래서 전표 추가를 띡 눌러보세요. 눌렀더니 여기 위에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총계정원장 마감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입력했던 자료들이 일반 전표 입력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붕괴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전표 입력 가서 12월 31일자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결차 결대라고 해서 여지껏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들 붕괴가 뭐라고 적요란에 써 있으면서 쫙 결산이 다 돼 있죠. 그죠? 여러분이 결산 자료 전표 입력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 붕괴된 거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그냥 결산 자동 결산 붕괴 완료 이것만 끝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산 자료 입력 다 끝난 거예요. 보편적으로 결산 문제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와요. 전산 회계 2급에서는 네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수동 결산, 자동 결산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끝났다는 얘기랍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저도 여기 결산 녹화하는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